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의 이길규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많은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영토 문제로서 이것은 최근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악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면 그 현안으로 또 올라 있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토 문제는 앞에 두 문제와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배상을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이 문제가 점점 약해질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비해서 영토 문제는 이것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독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주권과 관련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계속 새로 발굴을 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과 현재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일본이 과거에는 독도가 무주물이기 때문에 선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특히 이번 검정에서는 특히 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을 바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도 집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보면 10개 정도의 그 항목을 잡아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외교부 홈페이지 또 동북아 역사재단 또 독도재단 같은 이런 연구단체에서 이 부분에 관한 또 반론과 또 우리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대비시켜가면서 또 주장 쟁점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일본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바는 일본이 그 발행한 개정 일본여 지로 정전도라고 하는 좀 일본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이 지도가 1779년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이 지도 등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만큼 정확하게 표시한 고지도가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개정 일본여 지로 정전도 초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야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 조선하고 같은 색깔로 칠을 해서 독도와 이 울릉도가 조선 것이고 그 옥기섬까지가 일본 거다라고 하는 색깔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본에서 이 초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온 개정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정판은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각종 고문서들을 기초로 해서 한국의 지도들이 이런 그 독도와 울릉도를 표현한 여러 지도들이 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이 독도의 명칭과 관련해서
한국은 독도를 과거에 우산도라고 하는 그 섬을 독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였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그 문헌에 명백하게 독도다라고 표현한 명칭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본 측 주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쪽에서 반론하기는 동국문헌 비고 또 뭐 만기요람 뭐 그 앞에는 삼국사기 이런 곳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독도와 울릉도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고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 일본 표현대로 하면 마쓰시마라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국문헌 비고와 만기요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도 그때부터 다케시마라고 하는 그런 죽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18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마쓰시마라고 하는 송도라고 하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사실 고대에는 독도라고 하는 명칭 또 일본식으로 말하는 다케시마라고 하는 명칭은 적어도 18세기 19세기 초까지는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그 명칭을 과거에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더 타당한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 논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은 17세기 경에 영유권을 확립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일본 막부가 도해 면허,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를 일본 어민들한테 내줬는데요. 이 어민들에게 허가를 내줘서 독도와 울릉도에 가서 어업 활동을 했다. 이것은 자기들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독도와 울릉도에 가서 활동을 하도록 관리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자국의 섬에 갈 때에 도해 면허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도해 면허를 내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당시에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1877년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어서 최종 문서로 확인하는 바는 울릉도의 일도, 여기서 일도라고 하는 것은 독도를 말하는데요. 울릉도 옆에 좀 큰 섬은 사실 독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섬은 굉장히 작은 돌섬이기 때문에 이제 울릉도의 일도라고 할 때 이 일도는 독도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 그 문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17세기에 일본이 영유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금방 말한 이제 17세기 경에 도해 면허를 내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영복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울릉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일본 그 어부들하고 이렇게 충돌 마찰이 생겨서 이 안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일본에 가서 단판도 짓고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이 도해 면허를 울릉도에다가 내주던 거를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못 가도록 도해 금지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일본에서 이제 주장하기는 일본 당시에 이제 그 관청에서 도해 금지를 명령한 것은 울릉도만 못 가게 한 것이고 독도는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울릉도는 한국 땅일지 모르지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는 오야가라고 하는 그 일본의 어떤 가문이 아마 그 이 독도 쪽에 이렇게 그 어업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했던 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서 기록을 남긴 게 있고요. 또 태정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관청인 태정관에서 문서를 남긴 걸 볼 때
울릉도와 독도는 이거는 하나의 섬이다. 어떻게 보면 부속 도서다라고 하는 인식을 일본 문서에서 나타내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그 당시에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던 우리 국민들, 당시에 조선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도 울릉도에서 날이 맑은 날 이렇게 바라보면 독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이렇게 가서 어업 활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독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 했다 그러면 울릉도는 가지 말고 독도만 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도해금지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다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우리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안용복의 이제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용감하게 일본 그 어민들하고 다투다가 결국 이 당시에 일본 어민들이 주로 오는 그 옥기섬, 뭐 지금 말하면 시마네현 뭐 이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에까지 이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울릉도는 조선 땅인데 왜 일본 어민들이 자꾸 와서 여기서 그 고기잡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 관청에서 이걸 못하도록 좀 금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당시에는 물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이후겠습니다만은 일본이 그 막부라고 하는 곳이 이 조선과의 관계를 결코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선이 상당히 자기들로서도 많은 그 조선통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문물을 전수받고 하기 때문에 이 조선을 그렇게 잘 대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일본이 이걸 울릉도에 와서 조선 땅에서 일본 어부들이 고기잡이하고 하는 걸 금지시켜 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섬을 관할하던 관리가 본도에다가 이걸 보고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그 중앙 정부에까지 이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울릉도가 조선 땅인 거는 틀림없고 이 안용복이 이렇게 강하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걸 볼 때 일본 어민들이 이쪽을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관청들이 울릉도는 조선 땅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 안용복에게 줘서 이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을 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제 현재 일본에서 이 안용복의 활동을 인정을 하면 이 17세기 이 당시에 자기들이 실효적으로 뭐 영유권을 확보했다 하는 주장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용복의 그 기록들을 되도록이면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또 일부 뭐 옛날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것들을 뭐 모순된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거의 무시하는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안용복은 분명히 1693년과 1696년 3년 정도 이 차이를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울릉도가 분명히 조선 땅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 울릉도에 대해서 도해금지를 조치를 해주시오라고 강하게 어필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일본 측의 그 문서인 월록구 병자년 조선주 차관 일권지 각서, 이게 좀 한자로 안 쓰고 또 한글로 쓰면 좀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의 그 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 천황이 쓰던 연호고요. 월록 9년에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병자년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주라고 하는 주는 배입니다. 그래서 조선 배가 일본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기록한 기록이 1696년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이야기한 것, 또 일본이 조치한 것, 이런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용복의 활동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중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일본 측 그 문서에 보면
조선의 팔도라고 해서 당시에 그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상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도명을 기록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강원도 아래에 이 섬 중에 죽도와 송도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문서가 이 일본 측 문서의 부속 문서로 오늘날에도 이게 보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도와 당시의 죽도는 울릉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라고 하는 것이 독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 섬은 이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분명히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근대화를 먼저 하고 명치유신을 먼저 해서 신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정세에 먼저 눈을 떠서 국제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이 후진국 내지 식민지 경영을 했던 당시에 이제 국제법을 일본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걸 연구를 벌써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만한 것들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당시에 국제법으로 이걸 규정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가 이제 1905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1905년이 되면 러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청일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 청나라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일 전쟁의 결과 대표적인 그 일본이 할양을 받은 어떻게 보면 영토를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한 땅이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를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큰 땅을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할양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개입을 해서 일본 너네들 너무 큰 땅을 받아가서 요동반도 도로 이렇게 토해내,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혼자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이길 그 자신이 없으니까 요동반도를 청나라에다가 도로 돌려주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저거 러시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뭐랄까 세력을 뻗치려면 러시아와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가 또 이제 그때 일본하고 결국은 항반 그 당시에 조선을 두고 세력을 이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간에 피신하는 아간파천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틱 함대를, 유럽에 있는 발틱 함대를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 동해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 함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시설, 등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울릉도야 뭐 워낙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905년 1월에 내각의 각의를 결정을 하고 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현재의 그 옥기섬에 있었던 그 관청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고시를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법을 먼저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1905년에 이 독도를 그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5일에 이걸 발효를 시켰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가 울주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그 명칭을 바꾸고 그 관할에 죽도와 석도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칙령을 어떻게 보면 황제의 명령서를 이거를 발부를 하고 이틀 뒤에 관보에다가 이걸 게시를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1905년에 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1900년, 그보다 5년 앞선 이때에 국가의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한 일본의 조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앞서서 이러한 그 영토 편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 1905년 가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쪽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째 이야기하는 그 논점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일본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1951년 9월에 그 서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 1951년에 조약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에 여기에 원래 그 초안의 그 초기 버전에는 이 독도가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분명히 넣었었는데 이게 7번인가 8번 정도 이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로비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 울릉도만 명시하고 독도는 뺍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특히 미국 사람들을 이 일본이 적극 그 설득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빼자. 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지 그 내막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마지막 최종 타결되는 문서에서는 이 독도라고 하는 명칭을 빼고 이 서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때도 물론 항의를 했어요. 이 독도를 넣어서 해줘야지 이걸 빼면은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딴소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쪽에서 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성격상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위한 기본 방침인데 그 방침에 의하면 일본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탈취한 강제로 점령한 영토는 모두 되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일본이 이 식민 지배를 하거나 또는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국의 을사조약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은 다 일본의 침탈 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에 독도의 그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자기 땅으로 편입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반납해야 된다, 반환돼야 되는 영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그 성격이고 취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명시된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여 일본은 영토를 이렇게 포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영토가 섬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외에 작은 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거기다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기입할 수 없는 것처럼 독도도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고 많은 섬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독도가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독도까지 그렇게 작은 섬까지 다 강화 조약에 명기를 하려 그러면 뭐 아마 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조약의 편의상 대표적인 이런 예시를 해서 들은 섬이 이 세 개의 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입장은 일본이요. 1952년 7월이 되면 이때가 결국 그 6.25 전쟁이 나서 이제 한창 전쟁이 이제 진행될 때인데요. 주일 미군이 항공기가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렇게 폭격하는 연습하는 훈련장이 필요했는데 이때에 미군의 폭격 연습
연습지로 독도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연습지로 독도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이것이 1952년 7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일본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미일 행정협정에 의해 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면 일본 땅인 독도를 미군의 훈련 기지로 일본이 승낙해주는 문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이 미일 행정협정에 의한 이 폭격 연습지로서의 이 성격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바로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이 6.25 전쟁 때에 또 그렇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1947년 당시부터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들이 독도를 그 폭격 연습지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1947년 9월에 이미 폭격을 해서 당시에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어민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조치를 이미 1947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6.25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훈련할 연습지는 필요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공군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미국 공군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거 미일 행정협정에 의해 갖고 독도를 훈련지로 쓴다고 하는 걸 얻어내면 나중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데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 그 의회에서 논의한 기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군을 끌어들여서 독도를 이렇게 훈련지로 쓰는 이런 이제 일을 꾸민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훈련지로 쓴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왔을 때 한국은 즉각 아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합의해서 그걸 폭격기로 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항의를 했더니 미국이 즉각 좀 지난 후에 물론 그러면 우리가 그 독도를 폭격 훈련지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오고 일본에도 다시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했던 합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다시 취소 결정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독도를 미국하고 합의를 해서 이걸 주일 미군의 훈련 장소로 썼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내세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후 사정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미국이 취한 조치로 볼 때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땅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9번째로는 최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교과서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한국은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국제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한국은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우리 이사부 장군이 그 우상국을 정벌한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해 가지고 영토 주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고 무엇보다도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한 조치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우리 땅에 불법으로 와서 어로 활동을 한 것이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정당한 본원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일본은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영토 분쟁이 있으면
과거 같으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 직접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말하기는 이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이 판결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가장 좋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54년 이때에 일본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국제법 연구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국제법을 응용해서 선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때부터 국제법 학자들이 국제기구 같은 곳에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도 배출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학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앞서 있는 분야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은 뭐 국제형사사법재판소 재판관도 배출을 하고 많이 성장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이런 자기들의 어떤 맨파워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전문 인력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해 있는 걸 배경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또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0km밖에 안 되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이라고 하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그 2배가 넘는 167km가 되는 이 거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맑은 날 보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지리적으로도 이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제국 칙령으로 우리가 우리 땅으로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 있는 이러한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교 교섭이라든가 법적 해결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에도 우리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소송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여러 지금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답변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가 우리도 이제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년도 지난 3월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검정의 특징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특히 1905년에 시마네형 고시를 낼 때는 이것이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무림이기 때문에 선점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일본이 옛날부터 관리해온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검정이 된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는 총 17종류가 되는데요. 역사 교과서가 7종류, 공민 교과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윤리 교과서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6종류, 그 다음에 지리 교과서가 4종류, 이렇게 17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고 한국이 불법을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든지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17종 중에서 14종의 교과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 2가지를 모두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7개 중에서 14종류는 이렇게 2가지를 모두 넣었고요. 또 17종류 중에서 16그 종류의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에 일본의 영토로 합법적으로 편입했다. 국제법을 당시에 자기들이 뭐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905년에 이 합법적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일본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또 일부 교과서들은 독도가 한반도의 영토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기술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 어민들이 이 당시에 이 독도에 가서 독도 강치라고 하는 바다사자 종류입니다만 지금은 멸종이 돼서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 울릉도 쪽에 이
북극 물개가 거기에 출연해서 울릉도 주민들이 이거 다시 독도 강치가 살아온 거 아닌가라고 사진도 찍고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멸종돼서 없고 그 사진 찍은 것은 북극 북극 물개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일본 어민들이 이 독도 강치를 어획하는 사진 같은 것들도 일본 학생들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학생들이 볼 때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어로 활동을 했네. 그러면 이거 우리 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유도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교과서가 편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 교과서 검정 제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곳이 문부과학성인데요. 이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해 가지고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이 문부과학성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은 좀 더 상위의 이제 규정이고요. 이 문부과학성이 그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정하는데 이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안에 학습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도 요령은 좀 더 편하게 수시로 바꿀 수 있게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습지도 요령은 또한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 내용을 이 학습지도 요령에다가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또 교과서를 검증할 때에는 이 학습지도 요령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여기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도 요령을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학습지도 요령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과서 검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에는 따라야 되지만 학습지도 요령 해설은 반드시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정을 하는 검정심사위원들은 이 학습지도 요령만 보면 다소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정을 할 때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까지 함께 참고하면서 이 교과서 검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학습지도 요령도 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과 학습지도 요령 해설은 1947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 전쟁을 이제 패한 이후부터 학교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 독도 문제가 이 학습지도 요령 또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에 포함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2008년이 되어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 강제성이 없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 중에서도 지리 분야의 교과서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정도의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내용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본 명칭은 다케시마겠죠. 이 우리 말로 하면 독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죽도,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볍게 규정을 한 내용이 2008년에 처음으로 이 일본 학습지도 요령 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2008년 7월에 들어간 이후에 이것이 계속 강화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도 이제 과거에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해서 언론의 보도라든지 또는 일본의 외무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어떤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독도 문제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걸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일본의 앞으로의 세대는 이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로 깊이 인식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2014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베 정부가 들어선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여기서도 학습지도 요령 해설에서 좀 더 표현이 강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또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 와 같은 용어를 여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반드시 이 교과서를 쓰는 저자들이 여기에 따를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학습지도 요령 해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하도록 돼 있어서 검정을 통과하는 데는 그런 기술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었지만 하여간 그때 검정을 할 때 참고했을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이 되면 이제 상당히 최근이 아닙니까? 이때에는 드디어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 요령의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로 반드시 검정에서 이것이 안 들어가면 교과서로 쓰지 못하도록 검정에 불합격시키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또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교과서를 쓰라고 학습지도 요령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이 검정에서는 2017년에 이 개정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지도 요령에서 이 이야기된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첫 번째 이 검정 교과서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과연 이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영유권을 점점 강하게 주장하고 이제는 학교 교육에서 이제는 이것을 피해서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상태로 만든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성립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꼭 이렇게 오늘날의 국제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우리 고대 국가를 생각해봐도 땅이 없으면 국가가 성립될 수 없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국가 주권이라든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영토가 침범을 받으면 주권이 침범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토가 침범을 받으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실 영토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독도가 러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독도를 편입하는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앞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 또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대를 계속 확충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전략 질서의 변화 흔히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배에 따라서는 일본이 다시 과거와 같이 독자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영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입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지오다구의 도라노몽이라고 하는 역 부근에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확충해서 확대 개편을 해서 오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이 영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북방 사계 도서 문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센카쿠 열도 문제, 또 한국의 독도 문제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일본 내각이라든가 일본의 그 정부 조직에 있어서도 영토 문제를 다루는 전담하는 장관급 이 부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지금 계속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그 장래에 대비한 어떤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면요. 현재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응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유엔에 가입할 때에 이 의무를 배제하고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내 재판소와는 달리 국제사법재판소는 응소 의무가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국가는 상대 국가가 제소를 해오면 응소를 해야 되지만 그 조항을 유보한 국가는 응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아무리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뭐라고 해도 현재 우리의 독도의 관할권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차 미중 패권 경쟁을 비롯한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있고 만약 과거의 대공황과 같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일부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만은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이 주변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큰 전쟁이 없고 평화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도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대변화,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대비해야 될 한 3가지 정도의 점을 우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입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실적을 꾸준히 이렇게 축적을 해 가야 된다. 나중에 혹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일본이 주로 이야기하는 과거의 역사적 또는 국제법적인 권원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계속 새로운 자료를 발굴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일본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도 문제연구소라든가 동아시아 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내지 이런 연구를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법을 먼저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도 먼저 들어갔고 지금도 경제 규모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 주장 자료, 일본 측 연구 자료들이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연구기관, 도서관들의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배포를 해놨습니다. 영어 자료는 물론이고 유럽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각종 연구소, 도서관에 많은 자료를 공급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일본에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경제 규모라든가 국력이 상당히 신장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제사회의 대변동, 혼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국가의 그 안보와 국가의 존립을 최종 담보하는 것은 국방력,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북한의 안보 위협만 크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진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격변기가 오면 주변 국가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의 항공기나 러시아의 그 항공기 전투기들이 독도 영공을 많이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때 일본도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발진을 하고 일본 통계에도 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항공자위대가 발진했다라고 하는 통계 기록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더
독도를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 관계에 있고 주로 이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전투기라든가 뭐 그 함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옵니다만은 그것이 또한 독도를 방어하는데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한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금방 닥칠 일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또다시 이 격변기의 이 독도 상공이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현재 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독도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 규모보다 더 크게 발전해서 지금 경제 규모라든가 기술 수준 같은 것들이 적어도 유럽의 그 선진국 수준 정도로 뛰어오르게 되면 최근에도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비교적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협력합시다 하고 지금 많은 러브콜을 보내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본도 최근에 한국이 이 코로나 대응을 잘한 이 방역 모범 국가이니까 이 영토 문제 이런 거,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특히 아사히 신문의 그 논설위원이 한국과 이 진단 키트를, 진단 툴을 한국과 어떻게 협조해서 들여오는 걸 지금 좀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언론의 논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이 결국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앞서가게 되면 아무리 주변 국가들하고 대립 관계에 있어도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강대국들이 심지어는 전쟁까지 하고 하지만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되기 전쟁하기 전까지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하고 합니다. 지금 또 단적인 예를 들면 중국이 1대1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미국하고 그렇게 긴밀한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1대1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이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확실한 위상을 정립을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하고 그야말로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독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일본 교과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